국제연구원은 통일의 한국의 12대 유망산업 보고서에서 통일 이후 한국의 첨단 기술과 북한의 고효율 노동력 결합으로 순식간에 세계 공장으로 재도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세계 33위로 5년 전보다 8계단 상승했습니다. 원화 강세 전망이 커지면서 하반기에는 달러당 900원대로 내려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증시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6월부터 유가증권시장 전 종목에 대해 단주 거래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현장의 정혜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삼성전자의 급등에 1960선까지 회복을 하면서 오늘장 마감 지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증권부의 강광우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마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수세에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43% 오른 1964.9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 상승에도 외국인은 이날 국내 증시에서 매도세를 보이며 코스피 지수는 하락한 채 출발했습니다. 기관이 꾸준한 매수세를 보인 가운데 개인도 매수에 동참하며 지수는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날 기관은 투신이 657억 원어치를 매수한 것을 포함해 848억 원어치를 사들였고 개인도 51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1,008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와 보험, 비금속 광물, 제조업이 상승했고 기계와 건설업, 증권, 운송장비 등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입원 소식에 그룹 지배구조 개편 가속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이 크게 올랐습니다. 네이버와 SK텔레콤도 뛰었습니다. 반면 현대중공업과 현대모비스, LG화학, 신한지주, 기아차는 내렸습니다. 롯데쇼핑과 GS리테일도 실적 부진 여파에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니켈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비철 금속주가 오늘 동반 강세를 또 보인 하루였죠? 네, 니켈 가격이 상승하면서 비철금속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황금 ST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거래일보다 10.55% 오른 6,18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현대 BNG 스틸도 전거래일보다 3.71% 올랐고 DS제강은 4.21%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서 니켈 가격이 오르자 비철금속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확대돼 관련주들의 주가도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니켈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9일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전거래일보다 3.71% 올라 톤당 21,110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최근 2년간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인도네시아, 러시아, 브라질 등 주요국에서 공급 차질이 생겨 니켈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강태현 이트레이드 증권 연구원은 세계 최대 니켈 생산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지난 1월부터 자국 내에서 가공되지 않은 광물 수출을 금지했다며 인도네시아에 이은 2위 니켈 생산 국가인 러시아마저 우크라이나 사태로 공급 차질 우려를 불러일으키면서 니켈 가격 상승을 도왔다고 분석했습니다. 비철금속 관련주들은 당분간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김윤상 LIG 투자증권 연구원은 니켈 공급 물량 축소에 따른 니켈 가격 상승 모멘텀이 황금 ST와 현대 BNG 스틸의 주가를 끌어올렸다며 이상기후나 홍수 등 변수가 등장하지 않는 한 가격 상승에 따른 주가 오름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CJ 대한통운이 증권사의 호평 속에 3거래일 연속 강세 기조를 이어가는데요. 주가가 강세인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네, CJ 대한통운이 1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은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거래일보다 1.36% 오른 11만 1,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3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관은 이날 CJ 대한통운을 1만 5천여 주를 사들이며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기관은 최근 16거래일 중 15거래일간 순매수세를 유지하며 15만 주 가까이 매수했습니다. CJ 대한통운의 주가 강세는 실적 기대감 때문입니다. CJ 대한통운은 지난주 1분기 영업이익이 277억 원을 기록해 흑자로 돌아섰다고 밝혔습니다.
CJ 대한통운의 흑자 전환 소식에 우리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11만 5천 원에서 13만 원으로, KDB 대우증권은 13만 원에서 13만 5천 원으로 올렸습니다. 강동진 HMC 투자증권 연구원은 택배 물동량이 2월 11.8%, 3월 11.4% 증가하며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분기 실적이 400억 원을 넘어서며 주가가 박스권을 돌파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강광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통일의 한국의 12대 유망산업 보고서에서 통일 이후 우리나라는 사실상의 섬나라에서 대륙경제 국가로 바뀌고 인구가 단숨에 8천만 명에 이르면서 탄탄한 내수시장을 갖추게 된다며 한국의 첨단 기술과 북한의 고효율 노동력 결합으로 순식간에 세계 공장으로 재도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연구원은 통일 한국의 12대 유망산업으로 건설과 전력, 에너지, 유무선 통신, 자원개발, 교통, 물류, 기계, 소재, 환경, 바이오, 가전, 자동차, 항공, 우주와 관광 등 12가지를 꼽았습니다. 장우석 연구위원은 통일 이후 성장이 주목되는 12개 산업에 대한 발전 로드맵과 시나리오별 추진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통일 비용을 줄이고 편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 총 생산은 세계 33위로 5년 전보다 8계단 상승했습니다.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1인당 GDP도 5년 전 세계 35위에서 27위로 순위가 올랐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세계경제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의 1인당 명목 GDP는 24,329달러,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GDP는 지난해 33,18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명목 GDP 규모는 지난해 1조 2,218억 달러로 5년째 세계 15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 전망이 커지면서 하반기에는 달러당 900원대로 내려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환율 하락 속도는 주요 32개국 가운데 가장 빠른 상태로 국내 외환 당국은 외환 시장에서 달러당 1,020원을 1차 저지선, 1,000원을 2차 저지선으로 설정하고 원화 강세에 대비하는 상황입니다. 해외 주요 투자 은행 가운데 미쓰비시 도쿄 UFJ는 연말에 원화 환율이 975원, 웰스파고는 990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증시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6월부터 유가 증권시장 전 종목에 대해 단주 거래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6월 2일부터 주권의 매매 수량 단위는 현행 10주에서 1주, 주식 예탁 증서와 수익증권의 매매 수량 단위도 현행 10증권에서 10자에서 1증권 1자로 각각 축소될 예정입니다. 동시호가 시 수량 배분 기준도 매매 수량 단위의 10배에서 50배, 100배, 200배 등에서 앞으로 100배에서 500배, 1000배, 2000배 등으로 바뀌게 됩니다. 김기경 거래소 주식매매 제도팀장은 전 종목의 단주 거래가 도입되면 투자자의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며 최근 침체된 증시의 거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자금 순환 통계 개편으로 앞으로는 투자펀드, 연기금, 대부업체 등의 자금 흐름을 따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을 세분화하고 대출 채권의 장단기를 구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새 자금순환 통계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투자펀드, 연금기금, 금융지주 및 대부업체의 자금 흐름을 따로 떼어내 금융부문 통계 분류 기준을 5개에서 8개로 확대했습니다. 금융상품 통계는 장단기로 구분해 자금 흐름을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은은 연말까지 은행처럼 신용을 창출하면서도 은행과 같은 규제를 받지 않았던 그림자 금융 통계를 발표하고 내년 중에 상세 자금 순환표를 작성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뉴스 현장 이어집니다. 지난 10일 한국은행 박원식 부총재가 임기 11개월을 앞두고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이렇게 박원식 부총재 사퇴로 인해서 한은 내부에서는 대대적인 인사 개편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경제부의 이태규 기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4월 이주열 한은 총재가 취임을 한 후 약 40여일이 지난 시점에서 박원식 부총재가 자진 사퇴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떠한 배경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박 부총재가 지난 9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마친 후 전격 사퇴했습니다. 임기를 11개월 앞둔 시점입니다. 박 부총재는 김중수 전 한은 총재 측근으로 분류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총재가 취임한 이후 박 부총재도 곧 자진 사퇴할 것이란 관측이 한은 안팎에서 공공연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박 부총재는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는 문제는 이 박 부총재의 사퇴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부총재부 역시도 사퇴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부총재부는 총 5명인데요. 모두 김 전 총재의 측근으로 분류됩니다. 이 중 내년 4월에 임기가 끝나는 부총재보가 강준호, 김준일, 강태수 등 3명인데요. 이들 중 한두 명이 자진 사퇴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한은 내부의 물갈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공석이 된 부총재 자리에는 어떤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박 부총재의 후임으로는 장병화 서울외국환중개 대표이사와 김재천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사장이 1차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부총재보 중 빈자리가 만약에 생긴다면 이 총재의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 총괄팀장을 맡은 이흥모 국장이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은의 대규모 국실장 인사 개편도 예상되는데요. 한은은 통상 8월 정기 인사를 단행해 왔지만 이 정기 인사를 6월이나 7월 중으로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금리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취임 이전부터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매파로 분류가 돼 왔었는데요. 시국인 만큼 이번 금통위에서는 12개월째 동결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금리 인상 쪽으로 잡히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총재는 지난 9일 금통위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현 기준금리 2.5%는 분명히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수준이다. 기준금리의 향후 방향은 인상 쪽,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12개월째 동결돼 있는데요. 이 총재의 발언을 미뤄봤을 때 금리가 향후 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주열 한은 총재 의중뿐만 아니라 경기 진단 신호 역시 금리 인상 쪽으로 잡히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한은은 지난달 이 총재가 주재한 첫 금통위 회의록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지난달 나온 금융안정 보고서에서도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을 넘어섰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은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이 올해 하반기 안에 단행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외국계 투자은행 사이에서도 지난 3월까지만 해도 한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일부에서 있었는데 최근 조사에서는 이 금리 인하 관측이 모두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 세계적 추세가 금리 인상 쪽으로 모여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금리 역시 인상될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경제부의 이태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올해 최대 10여 개 대기업이 금융당국과 채권단 주도로 구조조정을 실시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현대그룹 등 12개사를 올해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 대상으로 이번 주 선정합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조선, 해운, 건설 대기업을 중심으로 재무구조 개선 약정 대상에 3개사, 4개사가 신규로 추가됩니다. 채권단은 10여 개 대기업에 대해 핵심 자산 매각과 인원 감축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 해제가 다가오면서 경쟁이 치열해질 조짐입니다. 오는 19일과 18일에 각각 영업정지가 종료되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20일 먼저 영업정지가 만료된 KT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전망입니다.
이통사들은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오는 하순에 출시하는 신규 제품에 대한 출고 가격을 조정하는 등 고객 되찾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영업 재개 이후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부 대형 대리점을 중심으로 단말기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LG전자가 태블릿 PC G패드 시리즈의 제품 진용 다양화에 나섰습니다. LG전자는 G패드 7.0과 G패드 8.0, G패드 10.1 등 3가지 화면 크기 제품을 새롭게 선보일 계획이며 구체적인 제품 사양과 출시 시기는 다음 달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LG전자는 신제품에 자사 스마트폰의 대표적 보안 기능인 루크코드 기능을 탑재하고 스마트폰과 연동해 전화나 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 큐페어 2.0도 추가합니다. 박종서 LG전자 MC사업본부 사장은 지속적인 신제품 출시로 태블릿 대중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보트럭은 오늘 서울 워컬 호텔에서 아시아태평양 통합 신제품 출시 행사를 열고 덤프트럭과 트랙터, 카고트럭 등 총 9가지 차종을 공개했습니다. 볼보트럭 관계자는 제품 개발에 30억 달러를 투입했고 2,100만 킬로미터의 주행 시험을 거쳐 품질과 성능을 개선했다고 말했습니다. 신제품은 조작이 쉽고 안정적인 볼보 다이내믹 스티어링과 부드러운 변속, 고출력 토크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자동 변속기 iShift, 운전 중 연료 소비량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이나플 시스템 등을 탑재했습니다. 가격은 차종별로 1억 4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입니다. 센 경제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